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바이오디젤과 농산물이랑 기름값의 관계를 좀 들어봤는데 1부에서 한 얘기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쌀이나 채소나 농산물이나 이런 거를 저기 떠올리면은 석유랑 연관 짓기가 쉽지 않았는데 와, 이게 연관이 돼 있다. 이거 되게 의외네요. 그쵸. 제가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었던 게 저도 좀 충격이었고 이게 농산물에 대한 넓은 관점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딱 그 바이오 디젤이니 뭐 이게 왜 사료랑도 연관돼 있고 고기값도 연관돼 있고 쫙 나열해보고 나니까 좀 방대한 세계가 있구나 알게 된 게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외국은 이미 농업을 산업으로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데 우리는 그게 좀 낯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한국은 좀 농업이 개인이 보통 하시거나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자기 논 그냥 하거나 트랙터 정도 끌면서 하거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쵸. 가족들이 뭐 하는 소농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막 미국 이런 데 비행기로 약치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큰 산업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훨씬 이런 산업 연관이나 이런 거 관점이 많은데 한국은 그냥 이게 그냥 그냥 말 농사죠, 농사.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특히 좀 이렇게 낯선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책 저자분이 미국인이라서 더 이게 산업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럽도 물론 유럽도 뭐 이렇게 큰 우크라이나처럼 진짜 그 농사 국가들이 있긴 있지만 미국만큼 이렇게 크게 농사를 인더스트리로 그쵸. 생각하는 데가 사실 잘 없긴 하니까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쵸. 그렇고 약간 농경 국가에서 시작돼서 우리가 이거를 그 농경이랑 산업이 뭔가 철저하게 분리된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거 어디서 그랬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했던 건가? 사실 미국은 그 누구보다도 그 축산 농경 국가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농업이 중심인 국가니까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는 미국을 생각을 하면 사실 월가, 그쵸. 실리콘밸리, 그쵸. IT 이런 걸 생각하는데 미국을 지탱하는 건 사실 농사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농업이 엄청 발전한 산업이니까 진짜 생각해보면 미국은 땅이 넓고 일단 땅이 넓고 그게 다 평지고 거의 맞아요. 참 부럽고 날씨도 워낙 좋고 하니까 뭐 미국 뭐 원래 없는 게 없는 나라지만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랑 완전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크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또 근데 이게 또 동아시아에 또 한계가 있는 게 그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일부에서 옥수수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농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이 보통 그렇죠. 밀이 근데 워낙 농경지가 넓거든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해서 여기저기 많이 무역을 한대요. 우리도 뭐 밀가루는 다 수입하니까 거의. 근데 동북아시아 인구가 먹는 쌀은 생산량의 한 97%를 다 자국이 소비한대요. 그러니까 만들면 다 자기 나라 사람들 먹으려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 거예요. 우리 뭐 왜 가끔 왜 안남미 먹잖아요. 저기 동남아 음식점 가면 그 길쭉길쭉한 그 쌀. 그거 길쭉길쭉한데 그 전분 없는 거. 네. 근데 그건 이제 동남아 음식 빌 내려고 이제 그런 거 수입 정도 해오는 거지. 우리가 그 안남미 옛날에 그랬었대요.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도 안남미가 저렴해서 어르신들 때 그걸 들여왔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안남미 어른들이 안남미 하면은 치를 떠는 게 그냥 안남미 이꼴 맛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데. 우리 입이랑 다른데 사실 요즘 먹으면 그냥 고슬고슬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옛날에는 워낙 질도 낮은 데다가 막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배 타고 들어오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안남미 자체는 맛이 없는 거가 됐다는 거예요. 쌀을 뭘 수입을 해먹냐.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산 거 먹어야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농산물을 그렇게 수출이 활발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소농이고 소농 국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거시적인 관점은 우리한테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가 농산물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쌀은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쌀은 거의 자급자족하는데 밀 자급률이 3.6%? 그렇죠. 뭐 한국에 나는 게
옥수수 99% 수입하거든요. 맞아요. 옥수수가 0몇 %인가. 음. 그러니까 반대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실 수입하는 것도 큰데 이걸 산업으로 그쵸. 보지 않는 것도 그쵸, 되게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그냥 사다 먹는 건데도 그런 걸 산업적으로 안 보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1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2부에서는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건지. 2부에서 이제 말씀드릴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음. 정부 정책인데요. 뭐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우리가 방금 또 어느 정도 좀 방금 얘기한 부분은 다 있는데 사실 농산물만큼 정부가 신경 쓰는 산업이 많지 않죠. 또 엄청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먹고 뭐 진짜 먹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뭐 가장 기본이잖아요. 먹고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식량 안보도 달려 있고 뭐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부족해지면은 민심이 확 돌아서니까. 그렇죠. 진짜 먹는 문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식탁 물가가 제일 민감하잖아요. 그쵸. 아까 저희가 그쵸.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김밥 값이 올라간다. 그쵸. 뭐 이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뭐 핸드폰이 원래 100만 원 하던 게 120만 원 돼도 물론 부들부들 하겠지만 아 맞아요. 김밥이 1,500원 하던 게 3,000원 됐어? 이렇게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배달 음식 값 때문에 난리잖아요. 막.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몇천 원 같아 보여도 모으면 비싸고 사람이 빈정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음식이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걸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아이폰 값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아이씨 이러고 욕하고 그쵸. 왔는데 뭐 계란 값이 2배, 3배가 그러니까. 오른다? 그리고 대파가 오른다? 그러면 뭐 대파를 오죽하면 사람들이 대파를 키워서 쓰겠어. 파테크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웃긴 게 그 한동안 조류독감인가 그거 조류독감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쯤인가 계란값이 2배가 된 적이 있어요. 재작년인가? 그때도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했을 거예요. 제가 해보면 살림을 하니까 보통 한 4,000원 정도에 샀었거든요. 39짜리 한 판을. 근데 그게 8,000원 됐었는데 2배네. 더 올라서 10,000원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웃긴 게 그거 솔직히 왜냐면은 4,000원짜리가 10,000원 돼도 6,000원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커피 하나에 좀 더 나간 정도인데 그죠. 안 사. 절대. 아 그래요? 내가 이 가격을 아니까 죽어도 안 사요. 그러니까 6,000원인데 사실 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그만큼 예민하니까 정부 정책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산품은 뭐 어느 나라를 가나 비슷한 가격인데 이 농산물은 국가마다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정부가 관리를 많이 하니까. 정부가 관리를 하니까. 우리 딱 기억나는 게 우리 FTA 한다고 할 때 항상 떠오르는 풍경이 FTA 반대한 시위의 주도자는 거의 대부분 농민들이죠. 그쵸? 농민들이 그때 당시에 시위를 많이 나와서 그때 물대포 난리 났었던 그쵸. 거. 예. 그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것. 네. 그게 이제 당연히 FTA라는 걸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국가가 지금 개입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자유무역 협정이란 걸 맺은 그 보호를 풀어줘야 되니까 우리나라 이제 농업이 이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 거꾸로 하면 얼마나 많이 개입을 했냐는 건데 그죠. 뭐 예를 들면 중국같이 인건비 싸고 넓은 나라 뭐 아니면 미국처럼 지금까지 말한 그렇게 산업이 발달한 나라는 너무 저렴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소농들은 그걸 맞설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걸 열어주면 농산물 가격이 엄청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수입을 하는 게 더 쌀 테니까. 그렇죠. 굉장히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가격 결정 요인 중에 일반적인 그런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값이 비싸다고 막 국가가 나서서 막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엄청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정치적인 요인, 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바이든도 사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랑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바이오디젤을 많이 쓰겠습니다라고 한 게 표의 그쵸. 향방이 달려 있듯이 농민들이 워낙 수가 많으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좀 연배가도 다들 있으시니까 그쵸. 적극적으로 네. 투표를 하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면을 생각을 하면은 좀 정치적인 게 식량 가격이랑 엮여 있을 수밖에 없다. 엄청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게 뭐 우리나라 농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당연히 똑같은 게 일본도 그 FTA 한다 그러면은 죽창 들고 나오는 분들이 농민. 그래요? 일본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일본도 큰 FTA거나 이럴 때는 진짜 격렬하게 시위하는 게 농민들이거든요. 아 진짜 어느 나라나 다 똑같구나. 네. 그분들이 제일 전투력이 좀 좋으신 것도 있고 진짜 조직력도 죽창 있고. 들고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
일본이 전혀 그런 막 저항 안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일본 역사에 유명한 게 이키라고 있어요. 이키가 뭐예요? 그게 떨치고 뭐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일본이 봉건제 사회잖아요. 네. 그럼 그 동네에 영주가 있잖아요. 그럼 농민들은 그 사람의 그 뭔가 소유물 같은 그거긴 하지만 너무 심하다 하면 이키라는 걸 일으켰어요. 그 봉기. 그 이키라는 전통이 있대요. 그래서 이키를 일으켜가지고서는 봉기가 전통이야? 근데 그걸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닌데 영주를 죽이는 건 아닌데 네. 그게 뭐랑 비슷해? 노사쟁이랑 비슷해요. 아 쟁의. 쟁의 행위인 거예요. 그게 일종의.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력 행사를 해서 노사 협상을 하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 신기하다. 그래서 외국 그 노동 경제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네. 동아시아의 이 노사 문화가 거기 그런 데서 왔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도 일본에서 그 산업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가? 어차피 한 가족인데 네. 그러니까 영주나 이 농민은 어차피 평생 거기 살 사람들인데 그렇죠. 서로 죽이진 않는데 그렇죠. 그 하면 무력을 보여준다. 아. 한국 근데 우리나라도 그 대규모 조직 노동조합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력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랑 다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점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본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그 일본 농민들이 그 죽창 들고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또 이게 이 동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 농민들도 또 알아준대요. 아 근데 뭐 프랑스야 워낙 그 그렇죠. 시위 시위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트랙터 들고 나와가지고 밀어버리잖아요. 그 프랑스가 진짜 뭐 우리가 와인하면 프랑스 같이 생각하지만 프랑스가 그 EU가 됐을 때 스페인 때문에 엄청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은 스페인이 경제력이 프랑스에 비하면 엄청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인데 그렇죠. 스페인도 와인을 많이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와인이 너무 저렴한 거야. 아 그렇구나. 스페인 와인도 저렴하고 하니까 네. 훨씬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니까 쌀 거잖아요. 그죠. 저게 무제한으로 들어오면 프랑스 와인은 고급이니까 비싸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고 그래서 프랑스 농민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막 EU 반대 시위도 하고 그리고 뭐 남미 그 칠레산 와인 같은 거 들어오면 EU랑 이제 남미랑 FTA 맺고 싶어도 프랑스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농산물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이런 정치적인 요인을 절대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2008년도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시위가 남의 나라 이야기는 절대 그쵸. 아니었어. 어느 나라나 가장 격렬하고 예민한 그리고 또 설득이 됐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를 포기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은 뭐 야 자동차를 포기할 거야라고 하면은 자동차 사다 쓸 수도 독일차 사다 쓸 수 있지 않나 싶지만 그죠. 먹을 거 포기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는 순간 그런가 싶잖아요. 약간 그게 우리나라 이렇게 뭐 정서적으로 좀 엮여 있는 부분도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공산품은 좀 딱딱하지만 농산물은 진짜 그쵸, 우리가 그쵸. 맨날 식탁에서 접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뭐 좀 정서적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은 그쵸. 좀 농사가 그쵸. 생각이 나는 거니까 물론 저희 조부모님들은 농사를 지으시진 않으셨지만 전원일기 감성 그러니까 그게 뭐, 있는 거죠. 근데 그럼 뭐 이렇게 수입을 제한하는 거 외에는 또 뭐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식량 가격에? 주로 이제 방어하는 관점에서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례가 지금 러시아가 네. 6월까지 주요 곡물을 수출 안 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아 그쵸. 근데 러시아가 사실 춥고 뭐 이럴 것 같으니까 뭐 러시아에 뭐 곡물이 얼마나 할까 싶지만 러시아가 의외로 전 세계적인 그 식량 대국이에요. 왜냐면 땅이 워낙 넓고 그 우크라이나가 유명한 그 흑토지대 있잖아요. 굉장히 그 고운 흙, 비옥한 비옥하나. 네. 근데 그게 러시아로도 이어져 있거든요. 아 붙어 있으니까. 의외로 모스크바는 겨울에는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여름에는 거의 한 20도 막 이렇게 가요. 네. 근데 러시아 그 모스크바 아래는 당연히 농사가 잘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수출을 제한을 하니까 전쟁 중이니까 뭐 이렇게 비축한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제재도 받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가격이 막 지금처럼 오르면 그 주요 농업 생산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날 수출 제한을 다 걸어요. 못 팔게. 원래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너무 치솟아서 네. 식량난이 생길 것 같으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 일단 자국 식량이- 민심을 안정해줘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딱 그거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네. 이게 석유는 막 퍼서 팔면 되는데.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당한 게 그거잖아요. 그 쌀 만들면 다 징발당해가지고 조선인들은 굶어 죽는 걸 경험해봤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오르면 방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석유값 그 기름 식량 가격이 어느 수준이 오르면 농업 생산 국가들이 그거를 수출 제한을 거으면은
생산을 못하는 나라들은 음. 더 비싼 걸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엄청 악순환. 그러니까 석유는 비싸지면 열심히 팔지만 이건 오히려 덜 파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옛날에 농산물 가격을 통제를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 박정희 시대 때 저기 노동자를 그쵸.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 노동자를 위해서 쌀값을 통제했다 이렇게 배우긴 했었던 그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도시 노동자들이 좀 싸게 밥을 먹어야 열심히 일 더 하려고 몰려들어서 이제 산업이 발전해야 되니까 이게 한마디로 농민들한테 갈 돈을 줄여가지고 이제 도시에 몰아준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정부가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농업이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게 뭐 민주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상관이 없는 거네요. 뭔가 개입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약간 이거는 약간 정부가 개입해도 되는 영역 그런 느낌이니까 뭐 정부가 갑자기 나서서 핸드폰 가격을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아니 네가 뭔데 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물론 단통법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죠. 네,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농업은 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미국도 그러나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정부가 그렇게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가격이나 공산품은 되게 거대한 대기업이 껴있기 마련이니까 그쵸. 그런 대기업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를 하는 게 좀 우리나라라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미국은 더더욱 쉽지 않을 테고요. 거기는 되게 자유가 중요한 나라니까. 근데 미국이 좀 그러기 힘들겠다고 생각을 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능한 거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소농이니까 그렇죠. 좀 소규모 단위의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느낌이니까 그쵸. 그렇게 가능한데 미국은 좀 큰 농업 사회니까 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우리가 도시와 농촌을 얘기하잖아요. 네,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다 도시에 살지만 한마디로 절반 이상은 농촌에 산다는 거고 농촌을 지배하는 정서는 그 농사 같은 게 근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농업은 기업화가 되어 있어도 그 지역의 정서,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감성 이런 거는 결국은 그런 농산물과 관련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인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그 밭을 운영하는 건 대기업이어도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농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찌됐든 왜냐면 그리고 농사의 특징은 예를 들면은 1억 개 매출을 내는데 뭐 IT 기업은 한 명당 1억의 매출을 낼 수도 있지만 농사는 그런 거 하나 내는데 뭐 수십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연관된 분도 많고 정치적으로 엄청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마저도 사실 바이든이 한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정부가 갑자기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니까 대통령이. 근데 그게 한마디로 하는 게 선거가 다가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도 좀 피해가기 어렵다. 프랑스조차도 뭐 그런데요. 뭐.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쵸. 기반이라는 얘기고 그 농사 관련돼서는 뭐 사실 날씨 같은 것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생물을 그쵸. 키우는 거니까 날씨 뭐. 영향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가격에? 뭐 여기서도 뭐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강우량과 농산물 관계가 나와요. 이제 강우량 얘기 나는데 그게 한번 날씨인데 요즘에 이게 정말 이슈죠. 기후 위기가 오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먹을 게 없어질 거다. 그러니 요번에 좀 화제가 된 게 이제 기억나는 게 그 우리나라의 그 사과 산지가 지금 이렇게 봤어요. 좀 떠돌아다니는 사진인데 네.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토에서 사과가 재배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그쵸. 데가 많다. 근데 2050년이 되면 뭐 거의 한 북한의 거의 접경지대 정도 빼고는 이제 사과를 재배할 수 없다. 너무 더워져서. 더워지니까. 근데 그런 거시적인 것도 있는데 일단은 좀 그해 가뭄, 홍수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 잘 모르는 뉴스 중에 하나가 남미에 요즘 가뭄이 들어서 좀 난리예요. 남미에. 그러니까 그 요즘에 옥수수 가격 오르는 게 러시아만이 아니라 또 안 좋은 일은 계속 겹친다고 남미가 요즘 가뭄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남미는 땅이 엄청 넓고 전 세계적인 농산물 산지인데 이게 뭐냐면은 뉴스에서 라니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고 엘니뇨 라니냐 그거 우리 옛날 외우고 이러잖아요. 그거 정영돈이 랩한 거 아니에요? 맞아. 엘니뇨 라니뇨 엘니뇨. WTO 그러니까. 예. 저도 제가 세계지리를 했었는데 네. 잘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네. 아무튼 다들 들어는 보셨어요. 뭐 한 번쯤 어디선가 네. 이렇게 뭐 들어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라니냐 엘니뇨가 나면 이거 뭔가 그 농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태풍처럼 뭐 이렇게 자연재해니까. 이게 직접 뭔가 쓸어가진 않는데 이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주에서 남미의 사이가 있어요. 호주 지도로 보시면 호주 동해안에서 남미 사이가 망망대해인데 그 사이를 흐르는 해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해류가 그 차가운 게 올라와서 그 바다가 차가워지면 그걸 라니냐라고 하고 너무 뜨거운 애가 돌기 시작하면 그걸 엘니뇨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 바다가 그런 건데 이건 가뭄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세계지리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근데 이게 라니냐라는 찬물이 지나가면 네. 뭐 비구름이 잘 안 생겨가지고 그 비가 잘 안 온대요. 그 남미 쪽에 추워진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비도 잘 안 오고 뭐 약간 그런 냉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남미가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지금이 그 상황인데 그럼 남미 옥수수의 주요 산지이기 때문에 남미가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엘니뇨라는 건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걔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호주로 가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호주에 가뭄, 산불 난리 났다고 하면 보통 엘니뇨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호주도 유명한 농산물 축산 생산국이 농산물. 그러니까 엘니뇨든 라니냐든 뭐가 터지면 이거는 뭔가 전 세계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가뭄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남미 가뭄도 그런데 미국도 지금 거의 30 몇 년 맞아요. 만인가 엄청난 가뭄이고 그 저희가 일부랑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미국 중부 지방인데 네. 미국 중부 지방이 그래서 지금 그 파종 시기도 좀 잘 안 맞고 맞아요. 원래 저기 가뭄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또 지난 겨울에 폭설이 심했대요 중부지방에. 맞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폭설 때문에 뭐 농사도 한번 이렇게 좀 고생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뭄도 있고 이러니까 미국 중부지방 콘벨트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구가 고장난 느낌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뭐 거의 진짜 뭐 저기 최지천 교수님이 항상 유튜브나 이런 데 강연 같은 데 말씀하시듯이 진짜 뭐 멸망하기 한 2초 전 1초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사실 뭐 멸망은 인간만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지구한테는 좋은 거죠. 지구는 뭐 진짜 징하던 애들이었어 하고서는 해피하게 살 것 같긴 한데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날씨도 더 안 좋아지면 이게 너무 당연. 이거는 근데 사실 아포칼립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세계 멸망 시나리오 중에 하나잖아요. 약간 그 전 세계가 가뭄이 들어서 망하고 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변수다. 찝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가뭄, 엘니뇨, 라니냐를 기억하시라. 엘니뇨, 라니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나 이런 기후 같은 것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좀 새삼스럽지만 전쟁 때문인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변수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농사하면 뭐 그냥 농사나 편안하게 짓고 싶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오늘 그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자취를 하면은 음식을 해먹고 싶어도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뭐 한 저번 달인가 뭐 바람이 들어서 감자랑 그 안 씻은 감자가 있어요. 알감자. 감자랑 당근을 사서 그거를 몇 번 쓰고 그냥 흙 묻은 채로 냉장고에 계속 뒀던 거죠. 근데 그게 오늘에서야 제가 너무 정신이 사는 게 힘들어서 오늘에서야 냉장고 정리를 했는데 그게 흙 묻어 있는 채로 이거 다 썩겠다고 꺼내봤는데 싹이 펴 있는 거예요. 오. 감자도 감자 싹 피죠. 당근도 펴 있어요. 그래요? 네, 당근도 자라 있어.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요리를 한다 그래 꺼냈는데 흙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와, 나 지금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그쵸. 좀 농사가 자연으로 그쵸. 돌아가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농사가 지금 얘기했지만 변수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월급 받을 때 이런 변수 생각하진 않잖아요. 회사가 힘들진 해도. 근데 이거는 월급은 나오지. 보면은 유가 내가 통제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제가 돼지 키우고 제가 얼마 전 어떻게 하다 알게 된 그 돼지 농장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제가 이 농산물 포스팅한 거 보고서는 걱정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같은 축산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걱정이 되니까.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 났다는 이유로
나의 이 돼지 축산이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농사가 얼마나 그 피말리는 면이 있냐면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농활이란 거 그 농촌 봉사활동. 네네. 제가 갔을 때가 경북 상주였어요. 네. 근데 경북은 다 산이 많기 때문에 밭농사를 짓거든요. 보통은 이제 전라남도 같은 데 가서 줄지어서 모내기 이런 걸 한 농활을 가면 그렇죠. 저희는 밭을 갔어요. 되게 진귀한 경험을 하셨다. 네, 밭농사를 짓는데 정말 진짜 말 그대로 그 한 손바닥만한 그 밭 같은 거 하나씩 갖고 계세요. 손바닥만이라고 하지만 진짜 커요. 운동장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밭은 거기다 뭘 심을지 매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전년도에 고추 대란이 났어요. 고추값이 너무 비싸서. 그러면은 모든 그 농사들이 다 고추를 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 뭐 심고 왔냐 이러면 다 고추 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인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렇게 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고추값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업계에서 꿋꿋하게 나는 이때 뭐였더라? 그분이 어디에 베팅했더라? 아무튼 무슨 다른 작물을 심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거 안 심으니까. 네. 근데 이게 그만큼 이 베팅을 하는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게 그냥 이거 심으면 이거 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심어서 뭐 풍해가 올 수도 있고, 맞아요. 뭐 갑자기 비료값이 치솟을 수도 있고, 다 지어놨더니 비료가 너무 비싸가지고서는 뭐 적자 볼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나시면 농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실 것 같아요. 괜히 자기 밭 갈아엎는 게 아닌 그쵸, 거죠. 네, 그쵸. 그만큼 변수가 많으니까. 가격 예측이 그래서 어려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주식 가져야 하는 분들이 많지만 네. 진짜 끝판왕들은 선물 시장에 가면 있다고 하거든요. 그죠. 진짜 저는 경제학과니까 네. 그 주식 투자 동아리가 있어요. 네. 그럼 다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 옛날에도 10년 전에도 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야, 그 형 선물한데 요즘 하면은 이제 그 형은 이제 갈 때까지 간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형은 그때 그 형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게 야, 나는 돈이 돈으로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진짜 한 틱이 딱 움직이면은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할 정도였다. 그 학생 돈인데. 와. 그 선배가 돈이 몇 천만 원 이때 소문이 났는데 진짜 1시간도 안 돼서 그걸 다 날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의 꽃은 이 원자재 시장이거든요. 네. 농산물 시장. 농산물. 선물이 원래 애초에 농산물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왜요? 그게 뭐 의견이 분분한데 뭐 일본이 원조다 뭐 주장도 하고 이러는데 탈레스라는 옛날에 이 그리스 과학자가 철학자가 그리스는 예나 지금이나 올리브가 주 생산물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분이 올리브 짜는 그 사업을 하셨나? 그랬는데 그런 걸 하신 거예요. 네. 올리브유 만드는 산업.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올리브가 너무 비싸지만 자기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몇 월에 얼마에 파는 계약을 맺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 계약이거든요, 사실. 그죠. 몇 월에 나한테 이거 얼마에 줘. 예를 들면은 한 포대에 뭐 100드라크마, 1드라크마에 줘. 약속을 해. 그게 선물 계약이잖아요. 근데 그 올리브가 그때 한 포대에 10드라크마가 됐다. 그럼 이분이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걸 딱 하니까 지금 투기꾼들이 봤을 때 이거다 싶은 거예요. 도박이지. 그래서, 그게 지금 도박이 돼서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투기. 이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저도 뭐 농산물 ETF에 좀 투자를 했는데. 그래요? 저도 어쩌면 거기에 가담을 한 거겠죠. 근데 저같이 먹을 생각 없는데 투자하려는 사람들 몰려들면 가수요가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붙으면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나쁜 놈 같은데 정말 먹어야 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잘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번 돈의 대부분을 농산물에 쓰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제가 투자한다고 해놓고 이 말 하니까 좀 그러니까 왜 갑자기 숙연해졌어? 숙연해지네요 갑자기. 근데 그러니까 선물까지 그러니까 아예 금융 상품까지 엮여 있는 거면은 엄청 사실상 선물의 원조 할아버지가 이거니까 정말 영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기사에서 뭐 밀 가격이 최대치다 9년 만에 뭐 최대치다 옥수수 가격이 몇 년 만에 최대치다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즘에 밤마다 미국 주식시장 이런 거 들어가면 아주 농산물 관련 저것 때문에 난립니다. 서로들 투자하려고들. 근데 그게 뭐 몰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뭐 못 사는 나라 국민들은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그런 영향도 물론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이 변동성이 높으면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진짜 커서 그래서 이런 거 투자하는 사모펀드 같은 데는 음. 위성을 활용하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보는 위성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위성을 활용해서 주요 산지들을 이렇게 쫙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종을 얼만큼 했고 뭐 이렇게 그 옥수수 빛이 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누래? 뭔가 좀 안 좋은가? 뭐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런 거 아예 위성을 왜냐면은 그분들 베팅을 그걸 보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서는 실시간 베팅을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기도 하는 거고.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한 뭐 라니냐 이런 거 하면은 라니냐 이런 거 터지면은 기후학자들뿐만 아니라 월가에서 난리가 나는. 아 그래요? 네. 이거 뭐 선물 시장에 난리가 되고 이거 라니냐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그래서 이런 원자재 리포트 같은 걸 보면 네. 그 기후 관련된 그래프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이게 돈이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카길이라고 아세요? 유상훈 기자. 카길은 처음 들어봤는데. 카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아, 왜 모르지? 이게 우리나라 한층 그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그런 거 할 때 네. 그 이게 카길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유명한 농산물 회사인데 종자를 거의 주요한 종자를 다 갖고 있다는 회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이 심할 때 네. 카길이라는 외국의 그 나쁜 놈들이 네. 우리나라 그 농업 다 먹으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엄청 악마화된 기업이 있어요. 카길이라고. 우루과이 라운드면은 몇 년도야? 80년대쯤 돼. 저도 태어나기 전인가? 그래 그거를 90년대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농사 이슈가 될 때마다 카길이라는 이슈가 등장하는데 여기가 전 세계 모두의 비료나 뭐 이런 씨앗 종자를 다 공급하는데 이런 얘기를 혹자는 미국 CIA보다 카길의 정보망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왜냐면은 전 세계 모두 다 펼쳐져 있고 카길은 해보면 비료 나가는 양 같은 걸 보면 왜냐면 뭐 비료가 너무 안 나가고 그 말은 뭐예요? 농사가 덜 날 거잖아요. 제3세계 비료가 안 팔린다는 말은 거기 정적인 불안정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런 거를 다 실시간으로 캐치할 수 있는 게 카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사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게 얽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그 농산물 가격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랍의 봄도 사실상 식량난에서 시작된 거고 가장 큰 타격이 있는 게 제3세계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미국인이나 우리나라도 비싸지면은 마음이 아프지만 뭐 김밥 1,500원 하는 게 3,000원 되면은 뭐 빅장이들에겐 참 부담이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막 굶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인도, 뭐 저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이런 데로 가면 그냥 굶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인류사를 보면 항상 전쟁이나 혁명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2010년에 아랍의 봄도 한 사례고 그때 혁명이 일어난 거지만 그리고 지금 전쟁 났죠. 생각해 보면. 그렇죠. 물론 뭐 푸틴이 힘들어 쳐들어간 건 아니지만 전쟁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퍼진 거죠. 그리고 학자들의 좀 연구에 따르면은 한 1990년 전후로 이렇게 짧은 가뭄, 그러니까 이런 가뭄, 온도 저하가 있었대. 지구의 온도 저하가. 근데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 동구권이 붕괴됐죠. 소련이 붕괴됐고, 소련 붕괴죠. 네, 소련이 붕괴됐고 89년에 천안문 사태가 났거든요. 근데 그때도 중국이 식량난이 그때 어마어마하다고 했어요. 그때쯤에 북한도 그때의 고난의 행군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게 한 10년 주기를 왜 얘기하냐면 또 그런 얘기가 이게 태양의 흑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넓어지면은 좀 태양이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면서 우리가 받는 일광량이 줄면서 농사가 잘 안 된다. 근데 이 주기가 한 10몇 년 정도이기 때문에 지구에도 그런 주기가 있다. 그럼 그때마다 뭔가 변고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어쩌면 세상엔 지구에는 매일 변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설득력 있는 얘기도 있다는 거죠. 아니 유사과학이에요? 유사과학은 아니고 이거 근데 우리가 책 다룰까 말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후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기후에 따라서 어떻게 그 왕조들이 멸망했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어떻게 다 융성했는지 그걸 분석하는 학문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아사자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지구에 10년마다 뭔가 변고가 생긴다. 뭐 흑점처럼. 근데 그게 주기가 이제 뭐 10년처럼 짧진 않더라도 뭐 몇십 년 단위로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죠. 어쨌든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 10년마다 뭐 대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기후 때문인 거면은 참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당연히 사람이 불만이 많아지면 기분 배부를 때야 뭐 좀 독재를 잘못해도 참아주지만 근데 막 너무 막 열받게 한다. 그러면 이제 뒤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막 10년 단 이런 건 너무 짧은 것 같지만 좀 크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게 이제 18세기잖아요. 근데 한 14세기 정도부터 한 17세기, 18세기 그 즈음까지를 소빙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작은 빙하기가 왔다. 근데 그때 지구가 엄청 추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이에가 뭐 흑사병도 돌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류의 흑역사가 그러니까 암흑기였던 거예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 프랑스 혁명도 일어났었고 네. 이때 또 우리나라는 경신대기근이라고 네. 조선에서 최악의 그 저기 기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찾아보면 그때 막 진짜 인육을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엄청 유명할 때가 그때였어요. 경신대기. 네, 경신대기근. 네. 그게 이제 한 17세기 말인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중국도 왕조가 멸망하고 뭐 어디 중동의 왕조도 멸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제국들이 싹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후의 등락에 따라서 기후가 너무 나빠지니까 기후- 식량 생산이 잘 안 되고 그쵸. 민심이 흉흉해지고 민심이 흉해. 특히 뭐 옛날 농경 사회니까 훨씬 심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지금 산업 사회니까 막 그렇게 막 왕국이 멸망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뭔가 불안해지는 요소, 특히 독재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 불안할 수 있죠. 그러게. 근데 그게 제 오늘 진중권 교수 칼럼이 저희 회사에 올라왔었는데 약간 푸틴이 히틀러랑 되게 닮아 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푸틴이 히틀러도 공산주의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들을 쳐들어간 거고 그렇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도 탈나치화 시키겠다. 뭐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되게 역사가 반복되는 형식으로 그쵸. 칼럼을 쓰셨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아 지금이 약간 이제 또 역사에 반복되는가라고 할 만한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저번에 얘기했던 피터 자이안 교수의 예측 그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변고가 생기고 그 다음이 중동에서 사우디랑 이란이 난리가 날 거고 그 여파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엄청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사람들은 언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가?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이 위기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피터 자이안 교수의 얘기도 설득력이 있었을 뿐더러 이 그 식량난이 주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최근에 잘 모르고 지나간 뉴스지만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파산했어요. 파산. 그죠. 국가부도 국가 부도 났잖아요. 근데 사실 국가 부도라는 얘기 우리 잘 못 듣고 살았잖아요. 뭐 IMF 정도, 그쵸, 그 우리나라 정도죠. IMF 사태 정도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뭐 남유럽 재정위기 정도고 그죠. 거의 한 10년 만에 들은 거거든요. 그죠. 저는 이게 저쪽에서 전쟁 나고 지금 사우디랑 미국이 사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럼 뭔가 중동에도 지금 뭔가 일이 있다는 건데 중동도 뭔가 불안하고 우크라이나 저렇고 갑자기 제3세계 국가가 파산을 한다? 이게 뭔가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것인가? 특히 지금 식량 가격 인상이 끝나면 다행인데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2010년 그 식량 인상도 한 4, 5년 갔거든요. 3, 4년 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국제 정치가 엄청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뭐 스리랑카도 그렇고 그 중동이야 뭐 오일머니가 있긴 하지만 이게 각국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뭐 제3세계는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뭐 진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요즘 중국 경기가 진짜 안 좋거든요. 제가 뭐 중국이 뭐 망한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중국이 경기가 진짜 안 좋아요. 그 부동산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지금 일본처럼 뭐 그게 거품이 꺼지니 안 꺼지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막 상하이 봉쇄하고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그 의료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몇십만 명, 뭐 중국은 몇억 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이 많으니까 해결이 되는데. 그나마 낫죠. 근데 중국은 안 그래도 노인도 많은데 정말 그거 다 죽으면 민심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이 식량 자급률이 높긴 하지만 전략적으로 주요 작물은 높지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게 100%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식량난이나 고유가가 계속되면 중국의 민심도 안 좋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상 못한 것처럼 종잡을 수 없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중동도 불안하고
전 세계 주식 시장도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니까 뭐 뭔가 전 세계가 뒤숭숭한 것 같은데 이거 투자 물론 뭐 배고픈 분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도 항상 이런 물가 상승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원래 잘 나갔던 그런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 요즘 굉장히 많이 빠져서 맞아요. 금리 인상기랑 겹치면서 고생들 하셔. 특히 삼성전자 주주 같은 분들 요즘에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뭐 이게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이렇게 농산물이 오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도 그 농산물 ETF 같은 게 있어서 좀 빠른 분들은 많이 구매를 하셨고 그 외국에 미국은 농사가 다 기계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최대 그 농기계 회사가 있어요. 자 이제 투자는 자기 책임이고 일단 들어봅시다. 디어 애니라는 그 농산물 그러니까 거기 시가총액이 100조이 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농기계 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밥캣, 두산 밥캣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런 것보다 더 비싸죠. 100몇 조짜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거기 주가가 엄청 오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제 말은 그만큼 전 세계 돈은 또 이 냄새를 맡고 움직이고 있다. 올라간다. 벌써 그 자본들은 그런 그 멋있는 주식들 이미 던지고 이런 농기계 회사라든지 뭐 광물 회사 같은 이런 좀 지저분한 그러니까 좀 먼지 나는 산업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미 그 포착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은 정직하게 그렇죠. 이걸 이미 바라보고 돈은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아 이미 뭐 종목까지 얘기를 해버리셨으니까. 아니 그런 아예 근데 우리는 농기계 회사 아세요? 아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농기계 회사? 없는 게 없죠. 당연하죠. 예. 네. 근데 외국은 그게 와 시가총액 보고 깜짝 놀라서 100조가 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좀 요즘 느끼는 게 저희가 저번에도 우크라이나 얘기를 해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얘기를 해서 이것저것 해드렸지만 좀 세계 정세에 확실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뉴스가 너무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게 많은 건 아는데 좀 세계 뉴스를 진짜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진짜. 외신도 진짜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2부에서 좀 지정학 관련 얘기를 좀 할 줄 알았던 주식 얘기로 끝났네요. 진짜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정학 얘기는 저번에 했으니까 세계 걱정도 중요한데 이만큼 이제 전 세계 그 돈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결론이 허무하네. 아무튼 일단 시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이제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땠어요? 저는 뭐 이거 저 스스로 공부도 좀 많이 했고 좀 몰랐던 섹터 하나가 조금 약간 스터디가 기본적으로 된 느낌이라 가지고 좀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책 자체를 잘 쓰셔가지고 그냥 한번 주말에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앞으로 많이 나올 뉴스여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저도 되게 식량 관련돼서 되게 이렇게 어디서 이런 책을 가져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언제 우리 두 문과생들이 식량 얘기로 2시간을 방송을 해보겠어요. 근데 딱 시적절하게 그쵸. 되게 시적절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도 그 컴플레이션 기사를 쓰면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마 식량. 직독잡서를 빼면은 뭐 많은 곳에서 듣기 힘들다. 그러니까. 네. 3% 같은 데서 이미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뭐 대기업 말고 그죠. 이런 중소기업의 골목상권에서는 보기 힘든 컨텐츠였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뭐 어떤 컨텐츠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저기 그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계속 컨텐츠 개편 같은 것도 이제 매번 개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개편하면 좀 진득하게 가보겠습니다. 진득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매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